나는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늘 똑같았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또 언제쯤 손자가 돌아올까 하는 것들. 나는 손자 민규를 사랑했다. 그러나 민규는 내가 바라던 만큼 잘 자라지 못했다. 몇 달 전부터 나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의심일 뿐이었다. 아이가 종종 아파서 학교를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한숨을 쉬는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점차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민규는 학교에서 매일같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곤 했다. 그 눈동자에서, 그 목소리에서 나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그 의문을 품고 한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만 민규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민규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친구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민규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결심했다. 민규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가야겠다고. 그날 저녁 나는 민규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마음을 다잡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한 나는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했다. 민규가 어떤 상황에서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선생님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 내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규의 행복과 평온이었다. 교문을 지나 들어가던 나는 그날의 교장의 표정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나를 맞이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직감이랄까?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교장의 물음에 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손자, 민규 때문에 왔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얼굴에는 확실히 어떤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민규 군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학교 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장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내가 생각한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였다. 학교 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장의 표정에서 나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러던 그때 민규의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돌리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 손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교장과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쌓여갔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 있을까? 민규를 위해 그 아이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교장과 선생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 내가 알아내야 한다. 민규를 위해,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교장과 선생님의 표정은 미묘했다.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는 직감을 받았다. 그저 학교 내에서 민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 알고 싶었다. 손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으려 했다. 교장은 입을 열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은 묘하게 시선을 피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민규가 왜 그렇게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다. 나이 들어가는 내 몸이 여전히 그저 집안일을 하며 고단했지만 손자를 위한 이 길만큼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 저는 민규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저 괴롭힘을 당한 것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내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민규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이 민규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 깊은 이유를 파헤치고 싶었다. 교장은 한참 동안 말을 아끼며 고민하듯 머리를 긁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면밀히 살폈다.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교장은 결국 입을 열었다. 민규 군은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단순히 그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넘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선생님들조차 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고를 했었고, 실제로 그가 수업에서 방해를 하거나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충돌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교장의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민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내가 알기론 민규는 내게 항상 착한 아이였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물론 최근 들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행동이 불안정했을 리가 없었다. 그는 단지 상처를 받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규가 정말 그렇게 혼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민규 군은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과거에는 다정하고 순한 성격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최근 들어 갑작스레 더 내성적으로 변했고 종종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차 격차가 생겼고 특히 몇몇 친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럼 민규가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그 갈등에서 비롯된 건가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규 군이 겪은 갈등이 결국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갈등이 민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규 군은 어려서부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편이었고 그것이 결국 폭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규가 그렇게 불안정한 아이였다고? 그동안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 사실에 대한 충격이 컸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이 상황을 넘기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아이를 제대로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내가 다시 물었다. 교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고백했다.
민규 군을 돕기 위해 우리가 여러 차례 상담을 시도했지만 그 아이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담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방치한 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실망감에 휩싸였다. 교장과 선생님이 그저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민규의 할머니로서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학교를 찾았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민규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아팠다. 그 아이를 위해 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장과 선생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했다. 민규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아픔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는 나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민규가 학교에서 겪은 갈등과 괴롭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민규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학교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먼저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민규와 더 깊게 대화하는 것이었다. 교장이 말한 대로 민규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그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려면 교사나 교장에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규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아이와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민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믿고 마음을 열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규가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신뢰와 애정을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면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어떻게든 민규에게 다가가서 그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민규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한 대로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민규의 태도는 그 아이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규를 위한 학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아이의 행동을 문제 삼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풀어내고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민규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방법이었다.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몇 가지 계획을 세운 후 나는 민규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로 했다. 내가 학교에 간 이유는 교장에게 말한 것처럼 민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이가 다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민규와의 대화 없이 그저 학교 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민규가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규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고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민규야, 할머니야. 내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민규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 아이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도 학교에서 힘들었어? 내가 다시 물었다. 그때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네, 할머니. 그냥 다 피곤해요. 친구들도 잘 지내지 못하고 선생님도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열고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나는 내 자신을 다잡으며 민규에게 말했다. 민규야,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 너한테 무슨 일이든 있을 때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어. 그때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너무 외로워요. 친구들도 없고 선생님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찢었다. 민규는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겪은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마음을 듣기로 했다. 민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뿐이었다. 민규야, 넌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그저 외로워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그 아이가 나를 조금이라도 믿게 된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이제 민규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풀어가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민규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민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씩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작은 시작일 뿐이었다. 민규는 여전히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토록 외로움을 느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그저 그의 마음을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날의 대화가 일종의 변곡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민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민규와의 대화에서 나는 그의 상처를 조금씩 느꼈지만 여전히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민규의 괴롭힘이 단순히 그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다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민규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의 일치나 사소한 갈등이 아니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문제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학교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시 학교로 향했다. 민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에게 전하고 학교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규의 문제는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규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민규의 문제는 결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학교 내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학교 측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민규만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서 나는 민규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미온적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민규의 문제를 가능한 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규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였다. 그 아이가 다니는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나는 그 점을 교장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규의 문제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내 괴롭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규를 위한 대처가 우선입니다. 이 대화에서 나는 교장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의 말은 기계적인 대응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민규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단순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민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밟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민규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교장 선생님, 민규는 지금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내 말을 듣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면 상담을 통해 민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교장 선생님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민규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아이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고통은 단순히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규가 다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민규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저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 아이에게는 내 손길이 필요했고 나는 그 손길을 계속해서 내밀어야 했다.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학교와 민규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민규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은 그저 공허하게 들리기만 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민규가 그토록 상처받은 이유는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경험한 괴롭힘은 그 아이가 살아온 환경과도 깊게 얽혀 있었다. 학교에서의 문제만으로는 그 아이의 상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민규가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해야 했다. 그가 왜 그렇게 마음을 닫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세상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는지를 알아야 했다. 이를 위해 나는 민규와 더 자주 대화하며 그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규는 점점 더 입을 다물었다. 어떤 날은 내게 고개를 돌리며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버리기도 했고, 어떤 날은 말문을 열기도 했지만 대화의 끝에는 언제나 답답함만이 남았다. 학교에서도 민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제안한 대로 상담을 위해 심리학자를 학교에 초청했다. 그러나 상담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민규는 여전히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그 아이에게 상담은 그저 또 하나의 허울 좋은 위로일 뿐이었다. 그 아이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민규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다. 민규는 그날 아침부터 유난히 침울해 보였고 나는 그가 뭔가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아이는 늘처럼 내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왠지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 눈빛을 놓칠 수 없었다. 민규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민규, 괜찮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린 민규가 잠시 후 숨을 크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왜 계속 나한테 이러세요? 그냥 놔둬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 속에는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상처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민규는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 감정들이 어느 순간 폭발할 듯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말 대신 거부의 언어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너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없단 걸 알잖아, 민규. 나는 더 부드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말했다.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괴로울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난 너를 돕고 싶어. 지금 당장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씩이라도 널 도와주고 싶어. 그 아이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그 눈빛에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내게 등을 돌린 채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민규에게 말을 걸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난 그걸 알고 싶어. 조용히 있던 민규가 갑자기 턱을 괴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때 나는 민규가 처음으로 내게 털어놓은 말을 기억했다. 학교에서 내가 왜 그런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못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의 말은 절망적이었다. 못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나는 민규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고통을 자신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민규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민규. 너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 누군가가 너를 괴롭혔다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겪어야 할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 싸워온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민규는 내 말을 들은 후 조금씩 몸을 움츠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랐다. 민규가 자신을 용서하고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다. 이 순간 나는 확신을 가졌다. 민규를 돕는 길은 단순히 상담을 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 나는 민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민규와 나의 대화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요 속에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민규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마음을 닫은 채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규의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구멍 같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도 집에서는 아무도 민규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방문은 그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픔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규의 마음을 여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나는 하루하루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날 나는 다시 학교에 갔다. 교장 선생님은 나와 약속대로 민규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민규는 상담을 거부하며 학교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 보였다. 민규는 그날도 교실 한구석에 앉아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이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더 말라 보였고 그 얼굴엔 어둡고 고요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내게 민규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며 그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민규에게는 아직도 그 어떤 형식의 위로도 말도 다가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민규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다. 외로움이란 고독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낸다. 민규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가 없었고 집에서도 혼자였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다시 민규와 마주한 날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말로만 다가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저 곁에 있어주기로 했다. 민규가 나를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민규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차 그 아이는 내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그 아이의 외로움을 함께 느끼려 노력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외로움에 함께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민규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 아이가 말문을 연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할머니, 왜 계속 나랑 있나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었고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너 혼자서 그 아픔을 다 짊어지기엔 너무 힘들지 않겠니?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민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아이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희미한 신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규는 조금씩 내게 더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꺼내기가 어려워 보였던 그 아이가 점차 나에게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규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믿지 않는 듯 했지만 나는 그저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기로 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앉아 있고 때로는 그 아이의 고통에 대해 듣기만 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민규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하루는 민규가 나에게 아주 작은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아무도 나랑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두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 하지만 내가 그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내가 가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면 돼.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내가 던진 말이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규는 조금씩 더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민규가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나는 그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긴 여정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민규가 고통을 이겨내고 그 외로움을 벗어나 다시 세상과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민규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던 어느 날 교장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교장 선생님은 갑자기 나에게 민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깊은 고민이 묻어났다. 선생님, 민규는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겪은 일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지 학교에서의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이 단지 친구들의 외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었으니까.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규의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안으로만 끌어들였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학교에서도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민규의 외로움이 단지 친구들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아이가 받은 상처는 가족의 해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상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크게 드러난 것이다. 민규는 자신을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린 마음이 감당하기엔 그 문제는 너무도 컸다.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아이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자신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민규는 자신의 문제를 나누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 했던 거죠. 그게 그 아이의 큰 실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규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지고 있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정도로 마음이 커졌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민규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때의 상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규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두고 그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여는 게 중요합니다. 민규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은 나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민규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의 강요나 방법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옆에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함께 해주는 것, 그것만이 민규를 돕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압박을 주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민규를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갔다. 그 아이가 조금씩 나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민규가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루는 민규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에서 나와서 나를 찾았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세요? 그 아이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지만 나를 찾은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큰 변화였다. 오늘은 그냥 책을 읽으려고 했지. 너도 같이 읽을래?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민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뻤다. 우리는 함께 작은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규는 조금씩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이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고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교장 선생님의 말대로 민규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기다림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점점 더 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민규가 결국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나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규가 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이 진행될수록 나는 그 아이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가 완전히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규가 교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평소처럼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뭔가를 말하려 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내려놓고 민규를 기다렸다. 할머니, 오늘 말이죠. 민규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저 사실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긴장했다. 그동안 민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나에게도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무슨 일 있니, 민규? 그 아이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다. 할머니 사실 저 집에서 많이 힘들어요. 민규는 그 말을 꺼내면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의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힘든 일이 있었니? 말해도 괜찮아. 나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민규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길어졌지만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을 표현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제가 저희 집이 너무 바뀌어서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들 서로 싸우고 저는 그 사이에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민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아이가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저 그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 아이가 털어놓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민규, 내가 그 상황을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한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질 필요 없어.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많은 감정들을 나와 함께 나눠도 괜찮단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규는 내 말을 듣고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 많이 무서워요. 왜냐면 제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지 못하고 집에서도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손끝으로 민규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다.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고립감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부모의 이혼과 그로 인한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책임감,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외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민규를 더욱 고립시켰던 것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이었다. 민규,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건 그냥 상황일 뿐이고 그 상황을 내가 다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줘. 그 아이는 내 손을 잠시 잡은 채 머뭇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그런가요? 전 그냥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믿기 힘들어 하는 듯 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누군가가 너에게 그런 부담을 안겨줬을지 모르지만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남겨두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들은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내 말을 믿기 어려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내 손을 조금 더 꽉 잡은 채 한 발짝 나아가는 듯 했다. 그 아이는 아직 많이 어리지만 내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민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다짐했다. 그 아이가 완전히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때까지 언제든지 그 곁에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민규는 내게 더 자주 다가왔다. 그는 나와 점심을 함께 먹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혹은 학교에서의 작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완전히 털어놓을 수 없었지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점차 즐기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느끼는 고통은 여전히 컸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조금씩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민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격려나 조언이 아니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었고 그 역할을 나는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규는 그날 이후로도 조금씩 더 나아졌고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할머니와 손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민규가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이후 나는 그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러나 그가 점차 나와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다. 민규가 느끼고 있는 고립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점차 소외되고 있었다.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규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히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학교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민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무표정이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다가갔다. 민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게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또 괴롭힘을 당했어요. 민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고 그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민규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문제를 넘어 그 아이의 자아와 정체성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누가 그랬어, 민규?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다들 그래요.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조롱하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참을 수 없어요. 민규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규는 단순히 가정에서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일 뿐인데 학교라는 또 다른 환경에서도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나는 민규를 위로하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민규를 부드럽게 다독였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민규가 여전히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상처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민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민규는 자신이 고백한 괴롭힘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방치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다음 날 나는 민규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나는 민규를 데리고 학교로 갔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민규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교장 선생님과 마주 앉자 나는 그동안 민규가 겪었던 괴롭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교장 선생님, 민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상처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아이의 정신적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미안합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히 자신의 책상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나는 마음이 한시름 놓이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당장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만을 보였을 뿐, 민규의 고통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규에게 말했다. 오늘 일단 이대로 마무리할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 교장 선생님의 말은 믿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더 강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야. 민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도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는 민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후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민규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민규가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해결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아이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고 나는 민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면서도 점점 더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벽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민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에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여전히 모른 채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끝까지 싸울 준비를 했다. 민규와 나는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결국 교장 선생님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태도는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규가 겪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일단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가 말한 해결책은 그저 민규와 몇몇 학생들을 불러서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규는 단순히 잠시 괴롭힘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교장 선생님이 떠벌리는 몇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이건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민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몇 명의 학생들을 훈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민규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나의 말에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침묵은 나에게 그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다가왔다. 그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다. 나는 단순히 민규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그리고 그 학교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해야 했다. 교장 선생님,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이 문제는 민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을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몇 명의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학교라는 커뮤니티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 제 요구는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책임이 교장 선생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를 일정 기간마다 저에게 보고하십시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곧바로 신뢰를 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대답을 믿기로 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민규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방법을 시도할 결심을 했다. 며칠 후 나는 학교로 다시 한번 민규를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민규가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몇몇 교사들에게도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민규는 여전히 두려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나의 손을 꼭 잡고 교실 앞에 섰다. 여러분, 민규는 이 학교에서 단 한 명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학교의 가치입니다. 나는 교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며 민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 교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점차 민규가 겪었던 일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저희가 민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민규가 겪었던 괴롭힘은 단지 몇몇 학생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사들과 함께 민규가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학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민규와 함께 학교에 매일 같이 방문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직접 민규와 대화하고 때로는 그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어주기도 했다. 학교는 이제 민규에게 보다 따뜻한 장소가 되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점차 학교에서의 생활에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교장 선생님이 제공한 일시적인 조치로는 결코 민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학교와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민규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학교의 교육청에까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다. 민규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규는 저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이 학교는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 다시 한번 창백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날 밤 나는 민규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그 싸움은 반드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해.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민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